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정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문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등장을 했으며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해서 전 대륙에 이주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재밌는 얘기를 아직 안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과 데미소바인 이 3대 강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접촉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대략 200만 년 전에 이제 직립을 완벽히 하면서, 물론 직립은 그 전부터 됐죠. 호모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뭐 이때 루시 이제 골반 구조가 완전 직립했다는 것 들었고, 그것도 한 100년 이상 100만 년 더 지나고 직립을 갖고 온 가장 근본은 기후 변화에 사바나 지형. 항상 그게 가장 첫 번째 방아쇠. 그래서 끝없이 펼쳐진 그 평원에 뚜벅뚜벅 하루 종일 걸어가서 먹이를 찾고 있는 우리 선조를 항상 머릿속에 걸어봐야 돼요. 이제 맹수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하나의 그 자극제가 되죠. 그렇겠죠. 끊임없이 주위를 감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맹수들이 뜯어먹고 남은 걸 잽싸게 가서 훔쳐가서 골수 파먹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단백질 소스가 되죠. 골수는 이제 또 지방질도 많고 이제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그건 어쨌든 한정된 양이잖아요. 근데 그걸 산양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거의 아마도 한 70%, 80% 에너지는 그 탄수화물, 녹말, 덩이뿌리. 미국에서 유명한 그 서커스 공연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어린 침판지, 우리 같은 청소년쯤 되던 침판지를 그 렉슬링 선수나 럭비 선수들 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누르고 있느냐. 이거 갖고 상근 걸어놓고 쇼가 있었대요. 그게 웬만한 럭비 선수쯤 돼야 겨우 조금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다 성체가 아닌, 어른이 아닌 침판지를 누르고 있는데 다 이렇게 휙 하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완력으로는 뭐 게임이 안 되죠? 침팬지하고. 실제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근육 자체의 이 수축하는 힘은 1.3배인데 그거는 뭐 조금 더 나았다고 보는데, 이 골격 구조하고 전체 하면 뭐 2배 이상 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상에 또 난폭하잖아요. 사람을 그냥 손가락 콧구멍에 이렇게 그래가 그 쇼가 중단되고 그런 사건들이 막 있어요. 그다음 들어가 보면 침판지가 사람 얼굴을 박살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완력이 대단해요. 근데 침판지하고 게임을 붙이면 첫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완력은 아예 안 돼요. 완력은 안 되죠. 동일한 1kg를 동일한 1kg를 하는데, 걷기. 걷기 하면 걷기, 에너지가 지구력.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건 상당히 밝혀졌는데, 그래서 다 모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그 직립에서 보행, 직립보행. 직립도 굉장히 기적 같은 겁니다. 지금 그 일상의 보행을 완벽하게 직립에 의지해서 하는 동물종은 지구상에 호모사피엔스 딱 한 종밖에 없습니다. 뭐 캥거루나 이런 건 잠깐 쓰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걷지는 못하겠죠. 뭐. 그런 종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양발 걷기, 그거는 우리 이 보행하고 달라요. 그래서 보행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호모 에렉투스가 사냥하고 이주, 그러니까 보행 이주를 특화한 종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먼저 보행 이주라는 거는 직립 보행을 해야 되는데, 걷기는 제어된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데 우리가 걷는 걸 넘어지는 현상을 안 보잖아요. 근데 이게 제어됐다는 거예요. 제어된 넘어짐이다. 앞으로 넘어질 때 한 발 내딛고. 그렇죠. 앞으로 넘어질 때 한 발 내딛고. 우리가 이게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뭔데, 이걸 그 비디오로 촬영해서 보면, 자, 걷는 걸 보세요. 걷는 거는 넘어지는 겁니다. 자, 들었죠? 이때는 안 넘어지죠. 이거는 균형을 겨우 잡고 있죠. 근데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간다는 건 뒤꿈치를 들어야 되잖아요.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넘어지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화할 수는 없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걸 신기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비밀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넘어지는 거니까.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의 위태로움의 몇 배 되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관점에서. 왜 에너지가 있느냐. 이 점이 있다면, 이 점이 인간이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 자, 들었는데, 이래 들면
이게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잖아요. 네. 높아지니까 중력이 당기잖아요. 이거 네. 오래 못 있잖아요. 네. 이게 힘이 네. 들잖아요. 왜 말하면 당기니까 그렇잖아요. 지구가 중력 에너지를 공짜 중력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보통 에너지의 중력 에너지를 갖고 쓰겠다면 65% 중력을 이용해서 중력 에너지. 중력 에너지 뭐니까 위치 에너지입니다. 한쪽을 들었으니까 이게 높아져 있죠. 그럼 반드시 무겁잖아요. 밑에 내려가니까 이게 중력 에너지잖아요. 이게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짜라는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를 안 써도 되니까요. 자동으로 내려가죠. 올라갈 때만 에너지 쓰고 내려갈 때 에너지 그렇죠. 안 써도 되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안 쓰는데 지구가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가 엄청 발달해야 되겠네요. 걷기 운동을 하려면. 그렇죠. 손해 자세 잡아야 되고. 손해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균형 감각, 그 다음에 고유 감각.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안 봐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내 손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감각이 고유 감각이네요. 자, 내가 눈을 감고 보여드릴게요. 눈을 감고 해도 되잖아요. 이거 기적이지. 눈을 감으면 내가 기적이죠.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게. 이건 시각이 아니잖아요. 청각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내 손가락의 마디, 이 손가락의 위치를 3차원 공간에서 항상 브레인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관절에 있는 그 골지 텐던 오건하고 그 머슬 스핀들이라 갖고 그거에 의해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브레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손에서 대규모로 처리하거든요. 그걸 손에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그게 균형 감각하고 고유 감각이거든요. 그럼 이 고유 감각은 보지 않고도 내 신체가 어디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아는 게 고유 감각이에요. 고유 감각이 사라지면 내 몸뚱아리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어디 있다는 좌표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가장 우리 무의식적으로 대부분 처리하는데 그 정보가 손해로 올라와요. 그게 올라가는 게 척추에서 클라크 기둥이라 해서 어마어마한 가장 빠른 우리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정보, 신경 전달 정보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게 클라크 기둥을 통해서 손해로 들어가는 무의식적 고유 감각이 가장 대규모로 가장 빠른 전기 자극입니다. 고유 감각이 자극되면 밥을 먹을 때 스푼을 잡고 있잖아. 포크 나이프 스푼을 잡고 있는데 포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잡고 있잖아요. 이걸 의식을 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힘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힘을 줬으면 그 식사하고 나서 손을 폈는데 손톱이 박힌 자국이 나요. 그리고 그 젊은 아가씨가 그 미팅을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농담하고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 사귀는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갖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고유 감각이 이 척추를 통해서 올라오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형 거울을 보고 만나기 전에 하루 종일 연습을 해요. 자기 자세 하나하나를 시각으로 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어봐요. 똑바로 서 있질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올리브 섹스를 만나갖고 그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럼 내 몸이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그래 바로 당신은 몸이 사라졌다. 몸이라는 감각이 내가 있음이라는 감각이 사라질 수 있다. 정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걷는다는 이거는 이제 고유 감각, 균형 감각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걷기에 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65%를 세이브해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 효율적인데요. 그러니까 침판지하고 동일한 거리를 침판지는 뭐죠? 침판지는 너클 보행이라 그러죠.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끌면서 가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손 이걸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행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를 그 인체해부학적으로 가장 그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혹시 날다람쥐 본 적 있죠? 산책하면 자주 보는데 야들이 나무를 탈 때를 보면요. 그냥 쭉 올라가요. 도로 올라가요. 근데 늘어올 때 똑같이 도로 늘어와요. 자, 아프리카 초기 원숭이 야들이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동일한 속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는 올라갈 때는 올라가잖아요. 내려올 때는 진짜 엉금추춤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침판지는 손하고 발을 찍은 사진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대칭이에요. 손이나 발이나. 그런데 우리는 특화되기 시작해서 손하고 발이 특화되는 거예요. 그 손은 손목이 360도 돌아가잖아요. 이제 자유를 획득한 거예요. 이 말단 사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브레인이 할 때. 근데 발은 보세요. 발은 어떻게 됐냐면 발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 각도가 90도도 안 돌아가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많이 못 돌려요. 이 말은 뭐냐면 발목은 하나로 특화시키면서 자유도를 줄인 쪽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발은. 걷는 거네요. 걷는 거 위주로. 그 발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발목이 옆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영장류들은 발도 손처럼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무를 올라가는 내려가는 거의 대칭으로 자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걷기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세이브하는 전략하는 굉장히 전략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이런 걸 궁극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뭐 약간 여담으로 AI 문제에서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불거지는 게 뭡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 전력이 많아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소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신문에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AI 혁명도 바텔렉이 에너지 소비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에너지죠. 결국은 에너지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지금 이 고인류학에서 오랫동안 통속적으로 그 상식적으로 알려졌던 지식 하나가 아닌 걸로 지금 판명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늘어와요. 그래서 골반뼈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산도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척추뼈고, 이게 이제 골반인데, 요게 산도예요. 그래서 인간의 산도는 이게 한 10cm쯤 되고, 태아의 이 브레인 크기는 한 9cm쯤 돼요. 그럼 겨우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간신히 빠져나오는 간신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거에 이제 이렇게 인간의 그, 소위 말해 대퇴골, 대퇴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걷기로 특화된 경우는 요렇게 늘어와야 돼요. 좀 가장돼 그린 겁니다. 요렇게 늘어와야 돼요. 침팬지는 이게 이렇게 늘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 팔자가 그렇죠. 뒤뚱뒤뚱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직립했느냐 안 했느냐 골반 구조하고 요거에 요 속개처럼 들어가는 대퇴골 요걸 딱 보면 요 각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 각도가 벌어지면 요게 끝에 이제 발이 있으니까 요거에 무게 중심 있잖아요.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발을 걸어가면 그래 보면요 뒤꿈치를 보면 알아요. 발을 걸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걷는 걸 그래 보면 요 뒤꿈치는 다 그래 보면 일직선으로 나옵니다. 그거 한번 관찰해 보세요. 사람이 앞으로 여러 명 가는데 뒤에서 관찰하면 앞에서 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뒤에서 보면 뒤꿈치를 보면 뒤꿈치는 일직선으로 뒤꿈치는 평행이다 이거죠. 일직선이. 일직선이. 뒤꿈치는 일직선으로 간다는 이게 바로 무게 중심 요 딱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행에서 기본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호모 350만 년에 루시 그게 곧장 직립을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직립 보행했다는 게 요하고 요 대토골이 들어가서 하고 요렇게 했는 그 뼈가 다 발견됐거든 했더니 이게 각도가 수평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졌다. 요러면 직립했다는 가장 첫 번째 꼼짝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 의해 갖고 결정적으로 에너지를 직립 보행하면서 65% 정도 세이브하면서 이런 형태의 걸음걸이보다 거의 2배 이상 동일한 에너지를 썼을 때 2배 이상 효율적인 걸음걸이다. 그래서 오래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면 사냥은 나중에 되면 이제 활이 출현하는 거로서 본캐가 되잖아요. 활인데 활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 대략 올라가면 6만 년까지 올라요. 그러면 활을 쏘기 전에는 뭘 했겠어요? 맨 첫 번에 아까 올도한 석기 그랬죠. 250만 올도한 석기는 돌도끼 썼겠죠. 던지는 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볼 때 이게 던지는 용인가 찍고 빻고 하는 거잖아요. 등이뿌리. 근데 언제부터 던지는 용이에요? 던지는 용은 물론 돌을 그냥 던질 수도 있는데 랜덤하게 그보다는 뭐냐면 이건 사냥에서 먼저 나오는 건 던지는 창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가공하는데 큰 한 2m쯤 돼요. 그 끝을 샤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던지는 거예요. 이걸. 진짜 창인데요, 그거는?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 창이죠. 그리고 그 후에 나와서 대략 6만 년, 5만 년 때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바로 정교한 돌화살촉을 요거에 갖다 꼽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나무 갖고 거의 100만 년 정도 기간을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침팬지 연구 기록에 이런 게 나옵니다. 침팬지가 간역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이렇게 안 맞힐 수가 있나. 10번 던졌는데도 관역에 한 번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관역이 몇 메다 떨어졌느냐? 관역이 5m 떨어져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우리는 관역이 적어도 30m 떨어져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관역을 5m 앞에 이만한 큰 스크린을 두고 천만이 돌을 던져라 하면 그거조차 못 맞춘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맞추는데 완력은 우리도 훨씬 세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게 초기 천만지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야 자들이 왜 이렇게 전병이냐 이렇게 못 맞추는데 걔네들이 정상이고 우리가 이거 특화돼 갖고 돌 판매질이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된 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게 저는 여태까지 대뇌피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예. 먼저 손해가 정교한 운동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출현하게 됐다라고 봐도 돼요? 뭐 일부 그렇습니다. 거기 내가 다른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손해가 예. 네안데르탈인보다 호모사피ens 유별나게 커요. 심지어 어떤 자료는 한 5배 이상 크다. 그런 손해가? 최근 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조지프 헨리, 지금 나와 있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 책이, 그 500시 넘는 책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이 결코 똑똑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인간이 어떤 문제를 잘 풀고 똑똑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메인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보행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없죠. 기적 같은 것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보행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많이 이제 알려진 언어라든지 뭐 정치적 게임이라든지 많은 그 다음에 인간의 형질들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단연코 문을 열어 제친 압도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물으라 하면 지금 이 고인류학계에서는 직립보행입니다. 자, 직립보행이 나머지 나중에 산장, 언어, 모든 거 아까 있죠. 바로 친자 확인. 그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직립보행입니다. 그 유자주의를 서성거리려면 앉아서 서성거립니까? 서서 기다리죠.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럼 누가 앉아서 기다리나요? 그 주변을 배회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유심히 봐야 돼. 배회한다는 말이 뭐예요? 서성거리는 거죠. 서성거리는 거예요. 계속 안 떠나고. 왜 서성거리는가? 그러니까 누가 앉아서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 다 정성없다고 여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끊임없이 안달하면서 서성거릴 때 저 남자가 내한테 관심 있구나. 그래서 계속 약을 올리잖아요. 숙기 안 내놓잖아요. 뭐든지. 그러면 남자는 끝까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에 낙점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왜 진화되어 왔는가. 진짜 탁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걸로 통해서 자기의 모든 그 출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 과정을 완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육아라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남자는 그 하나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의 결과를 여자하고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만들어준 게 우리가 직립이라는 거예요. 보행.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행하고 사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 보행이 일단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돌을 던지는 것까지 갔겠죠. 그 다음에 창을 던졌죠. 이렇게 하는데, 던진다는 거. 이걸 이제 탄도 운동이라고. 던지기. 이 탄도 운동이 이 호모사피엔스의 전유물입니다. 어떤 동물도 뭘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던지긴 하는데, 찬반지 던지는 건 던지는 게 아니죠. 찬반지 인정을 주면요, 냅다 팽개칩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살상용입니다. 이전에 뭐가 있었나 하면, 그게 가능하려면요, 챔판지는 뭐가 있냐 하면, 챔판지는 그 흉곽이 좀 가장돼서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있다면, 갈비뼈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벌어졌나 하면, 여기에 창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커야 되는 거예요. 식도하고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원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상자가 길다 보니 그래서 수용하려면 그렇죠. 원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직립하면서 사냥이 전개되잖아요. 사냥이 전개되면 결국은 육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뭐가 결합하냐 하면 요리를 하잖아요. 바로 불의 사용. 이 렐름 교수가 이 인간의 진화 전체를 딱 보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무렵에 눈이 막 내리는데 벽난로가에 앉아갖고 계속 도대체 이 인류가 언어가 핵심이냐, 뭐 감정이 핵심이냐, 온갖 것을 유출을 하다가 타닥타닥 타는 이 장작불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요리다. 그 한순간에 착상이 떠오른 겁니다. 불에 익혀 먹으면 단백질 이런 함량도 많아지고 그 유리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소화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간의 형질이 바뀝니다. 창자가 적어지면서 어떤 사건이 나면 창자가 큰 챔판지나 이런 초기 영장류들을 보면 이게 원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흉곽이, 가슴이. 그렇단 말이 창자 이쪽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럼 불을 사용함으로 해서 창자 길이가 짧아진 거네요? 그렇죠. 창자 길이가 짧아졌다는 게 뭐냐면 창자 길이가 크면 이걸 다 수용하기 위해서 이쪽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그런데 이게 뭔 형태로 바뀌냐 하면 원통형으로 바뀝니다. 바로 요리를 하면,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면
우리 가슴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우측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갈비뼈가 12개 이렇게 있고, 이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원통형으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게, 여기서는 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배가 이거보다 크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다비드상이나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투창을 한다는 사람이 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던지죠. 못 던지죠. 왜 그러냐면, 이 던지는 투창은 허리를 이렇게 틀어갖고 이 탄력을 던지잖아. 그럼 배가 나온 사람 불리하죠. 바로 요리가 출현하면서 에너지가 완전히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줄어들고 에너지 전체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잉여분만큼 남았는 양만큼이 브레인 발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것도 이렇게 침팬지는 브레인이 대략 300g 정도입니다. 인간이 어릴 때 인간이 거의 350g에서 어른은 1400g까지 됩니다. 근데 자, 그 중에 우리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의 브레인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팬지는 300g인데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얼마냐면 1000g으로 늡니다. 결국은 이제 불을 사용함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섭취하는 그 에너지 영양소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으니까 몸통이 가늘어지면서 창 던지기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게 브레인이 커지는데 영향을 줬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 브레인은 에너지를 많이 먹는 기관이니까. 이게 간단한 이야기 아니고 이어서 다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기 보시면 포식자 문제를 개체수로 하고 막았잖아요. 말대로. 근데 이제 이게 불에 사용되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했죠? 바로 맹수들이 밤에 오면 낮이든 밤에 오면 햇불로 갖고 불로 갖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식자 문제도 해결했네요. 그래서 불에 사용하고 직립보행이 결합을 하면 탁월한 사냥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냥꾼이죠. 그렇죠. 맹수가 달라도 불로 해결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그 다음 던지기. 가장 중요한 던지기에 이 탄도 에너지 이걸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랍네요. 이게 전부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인간의 갓난애가 다른 동물의 강아지나 개나 뭐 침팬지 새끼하고 인간의 갓난애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통통한 겁니다. 갓난애들은 그러니까 귀엽잖아. 통통실하게. 근데 개나 고양이 새끼들은 안 그렇잖아요. 침팬지 새끼도 안 그래. 약간 바짝 마른 폼이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갓난애는 통통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상 조직 가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엄마를 합시다. 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골반 빠져 산도를 빠져나오잖아요. 임신 10달쯤 되면 출산한 무렵에 애를 그냥 모식도로 그리면 브레인이 이래 있다면 지방 덩어리, 몸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간단히 그리면. 그러니까 이 전체 덩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에너지를 지방 조직으로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때가 태어나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브레인은 태어날 때 350g밖에 안 된다 그랬죠. 침팬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나와서 2달 만에 브레인 키워야 돼요. 1년 만에 그거 2배를 키워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세포가 많이 만들어져야 2배 이상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방으로 갖고 나와서 나와서 그걸 브레인 키우는데 쓰는 거죠. 달걀에 노란자 알죠? 노란자. 그렇죠. 노란자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닭이 부화할 때 쓰는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 요 껍질은 창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예시 드니까 딱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노란자. 그래서 노란자 형태를 지방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흰자로 해갖고 이렇게 복실복실한 중요한 건 사실은 그거죠. 눈이죠. 계란에 마찬가지로 브레인 키우기 위해서 지방 덩어리를 갖고 나온다는 얘기네. 이 브레인을 키우기 위해 갖고 여기 있는 지방 조직을 다 에너지를 내갖고 분해를 해갖고 이 단백질로 바꿔주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동물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이 거의 50%밖에 완성이 되지 않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렇죠.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나 소는 태어나자마자 툭 떨어져 갖고 걷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서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잖아.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태어나서부터 엄마 태 속에서 브레인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액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시각하고 청각이 예민해지기 어려워요. 그렇겠죠. 바다 속에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다 속 빛을 보세요. 그렇게 밝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유예식인 거예요.
대기 속에서 발달을 유예시킨 거네. 발달을 유예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난애한테 딸랑이, 소리, 청각, 예. 그다음에 이 옷에 그 무늬 같은 거 보여주면 모빌, 온갖 예. 그런 색종이 같은 거 보여주면 예. 애들이 그 색감, 그 딸랑이 소리에 그 자극이 바로 빛의 속도로 오잖아요. 시각은. 산모방에서 그 급격하게 브레인이 한 2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 그러니까 이 뉴런이 2배로 많아져요, 개수가. 그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 창고로서 통통한 몸통을 갖고 나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안 그래요. 그게 바로 태어날 때 에너지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 여기서 얘기해 줄게요. 궁극적으로, 어쨌든 인간은 브레인이 컸잖아요. 1400cc까지 됐잖아요. 네. 어른이 되면 우리 몸 전체에 쓰는 에너지의 몇 퍼센트는 20%를 씁니다. 요 개념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쓰죠. 예. 우리 전체 무게의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숭이는 몸 전체 에너지의 5%를 브레인에 써요. 침판지는 10%를 써요. 인간은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뇌 우선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걸 비싼 조직 가설이라고 그래요. 뇌가 비싼 놈이네요.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비싼 네. 놈인데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뭐 쓰겠죠. 예, 굉장히 흉년이 들고 기하선생에 네. 빠지면 이게 확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살아갈 때는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한 달 동안 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도 위급하고 브레인이 위급하면 누가 우선이냐? 브레인이 우선이요. 아, 그래요? 그럼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당겨 가버려요. 이걸 브레인 당김이라 그래요. 어떻게 당겨하는 줄 알아요? 뭐 살 빠지지 않나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애들이 한 몇 달 걸어가면 앙상한 뼈가 남잖아요. 마지막에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가 단백질 근육입니다. 근육을 분해해버립니다. 그 브레인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을 분해하면 그 속에서 아미노산까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를 다 바꿔요. 브레인 글루코스만 쓰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을 분해한 그 에너지를 곧장 브레인한테 옮겨줍니다. 그러면요. 흔히 그 속설 중에 네. 뭐 우리가 브레인의 뭐 10%밖에 못 쓴다 이런 뭐 속설이 있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뭐 많은데 저 브레인 강의를 많이 나오고 그거 자꾸 질문하는데 제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전 반대고 그건 과학적 사실도 그렇죠. 아니고 뭐 브레인이 뭐 90% 안 쓸 브레인을 달고 다니는 이유가 없죠. 인간이 지나가면서 불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지금 화를 한번 내보면 브레인 전체도 알았어요. 그렇죠. 브레인을 몇 프로 쓴다는 이 개념 자체가 진짜 비과학적으로 황당한 개념이에요. 그럴 이유도 없고 진화론적으고 브레인이 바로 비싼 조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니까요. 그렇죠. 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몸이 고생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머리한테 일단은 조금 에너지를 써야 그렇죠. 내 몸의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요걸 연장하면 인간이 또 놀라운 근육 관점에서 다른 동물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게 드러나요. 동물은 사자든 늑대든 개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처럼 헬스장에 안 가잖아요. 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겨르게 쉬고 있는 겁니다. 자죠. 자고 잠깐 틈날 때 한 2, 30분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저들이 하루 종일 탕자 놀고 있는데 근육이 곧장 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구체적으로 곰이 겨울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석 달, 넉 달 동안 근육을 안 쓰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우리가 만약에 3, 4개월 근육을 하나도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 빠지죠. 근육 다 빠지죠. 비틀거리고 일어설 수도 없을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곰은 안 그래요. 야생에 있는 어떤 동물도 근육을 5, 6개월 안 써도 이게 태아가 안 돼요. 인간만이 근육을 몇 달 안 쓰면 곧장 리셋돼요. 태아돼 버려요. 사라져요. 왜 그러죠? 왜 그런가 이제 보세요. 그 뿌리가 이게 뭐냐 하면 왜 인간은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그렇게 근육의 에너지를 안 쓸 때는 그걸 분해해갖고 딴 데 쓰고 근육의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만 도망가거나 달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근육을 한두 달 만에 강화시키면 곧장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쓰는 거네요. 그래서 타이밍, 환경에 맞고 그런 목적에 맞게끔 임시 방편적으로 근육이 6개월이나 1년 만에 짧게 강화되는 이 현상이 인간의 학습에서 어떤 사건을 불러왔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의도된 훈련을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도된 훈련. 동물은 훈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운동학습에서. 우리는 농구선수든 축구선수든 훈련을 하잖아요. 몇 가지 개별 사항들이 있는데 다 엮어보면 딱 하나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직립보행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직립보행하고 불의 사용에서 요리가 결합을 하면서 던지기 쪽으로 특화가 된다는 거예요. 창자가 짧아지면서 이 어깨 상체를 회전해갖고 이 탄력 반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 멀리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불의 사용하고 던지기는 주로 암컷보다 수컷이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릴 때 돌 던지기에 인간만큼 민감한 동물종이 없어요. 지금 또 조선시대 풍속 중에 네. 동네 이웃마다 뭐 정월 대보름날인가 뭐 그런 민속 중에 항해도에 내가 그때 자료를 봤더니 조선시대만 해도 돌을 던져갖고 동네마다 돌을 던지는 그 싸움 민속 놀이가 있어요. 사람이 몇 명 다치기도 해요, 해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마 수백 년 전래되어 내려와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딘지 우리가 돌을 보면 던지고 싶어지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청소년기 어릴 때 꼭 안 좋은 장난하는 거 있어요. 웬만하면 불장난을 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불장난이라는 불장난 말이 재밌죠. 이제 다중적으로 쓰는데 어른 데 쓰는데 이 불장난이라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놀이하고 돌 던지기하고 불장난은 주로 남자들 어린애들 돌 던지기하고 불장난은 남자 어린애들이 많이 해요. 이게 오래전에 적어도 100만 년 이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사냥에서 내가 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땀이라는 거예요. 이 땀이라는 게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 어마어마한 땀을 흘립니다. 직립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태양빛을 이렇게 직립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정수리에서 직접 이렇게 받아요. 자, 그래서 직립을 하게 되면 땀이 이 보행 이주 사냥으로 가게 되면 사냥은 실제로 주로 달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체온이 올라가요. 아무리 잘 달리는 사자도 1시간 달리는 사자 없어요. 그럼 탈진해 죽어요. 왜냐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탈진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 사냥을 하려면 활을 쏘았고 맞추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도파민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이게 도망가면 실패했는 걸 또 따라가려면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따라갔어요. 이게 서너 시간이 됩니다. 사냥이 하는 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활을 쏘았고 어느 한 곳에 빗나가 맞잖아요. 급소를 안 맞고 하면 이게 몇 시간을 살아요. 몇 시간 동안 이 동물이 도망을 가요. 그럼 계속 추적을 해요. 그럼 피를 흘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계속 따라가면 야들이 달리다가 이제 온도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니까 탈진해가 쓰러져요. 그러면 간단히 가서 이제 마지막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너 시간을 인간이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추적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털이 일단 빠졌잖아요. 털이 빠져 땀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이거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땀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갈증. 물을 공급 안 해주면 1시간 이상 추적 못 하잖아요. 아, 그렇겠죠. 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어떤 원시 부족한테도 하얀색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물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병이 있었어요. 물병이 옛날에도. 그러니까 야생 짐승들의 방광, 방광을 갖고 물병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조 껍질 갖고 물병을 써요. 타조 껍질, 타조 알이 말하잖아요. 그 타조 알이라는 개념이 아까도 나왔잖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 보면 타조 알 이렇게 갖고 물을 아빠가 좀 마시고 또 아들한테 주고, 부시족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물병이 가죽으로 만든지 알로 만든지 이 물병이 반드시 출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오는 거하고 물병의 진화가 겹쳐져야만이 사냥이라는 이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땀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조건이고, 그렇죠. 물병이라는 거는 일종의 기술. 문화적 조건인데, 그렇죠. 그러면 생물학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들고 나오는 그 유명한 바로 문화와 유전. 유전의 공진화입니다. 공진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조지프 헨리의 사피엔스 책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문화와 유전자의 공진화 이야기입니다. 유전자만으로는 사실은 인간의 조건이 되지를 못하고 인간의 조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 기술. 중에 하나가 문화적 기술이죠. 이게 들어야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병이 그렇지 땀만 많이 흘리고 물병이 없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공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땀샘이 많아지려면 땀샘을 만드는 이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야죠. 그럼 이 유전자가 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진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화가 물병이라는 기술 문화가 충첩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만 진화하면 의미가 없고 네. 문화만 진화해도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서로가 네. 서로를 자극하면서 진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유전자하고 문화의 공진화가 지금 고인류학에서 핫 이슈입니다. 이 메인 트렌드고. 그래서 이 피부 색깔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자외선하고 관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자외선이 약하잖아요. 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 네, 가면 네, 네. 그러니까 자외선을 안 막아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약하니까요. 그러면 미약한 햇빛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피부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검은 색소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피부 피부가 속으로 하얘져요. 쑥 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쑥 들어오는 과정에서 백인이 출현하는 거예요. 흰 피부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흰 피부가 언제 출현했는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네. 북유럽에 특히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북유럽에 있는 사람이 원래부터 하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만 년 전에 올라왔잖아요. 7만, 5만 년 전에 까맸죠. 네. 그럼 언제 하얘졌는가? 네. 이게 발견됐습니다. 언제? 바로 언제냐면 네. 덴마크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네. 껌이 발견된 거예요. 껌. 자이로톨 껌. 자이로톨. 자이로톨 들어보셨죠? 그 껌이 자이로톨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바로 자작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네. 그 유효한 물질입니다. 네. 그 자이로톨은 자작나무에서 나옵니다. 네. 껌을 만들어 씹어갖고 뱉어놨던 것이 고고학 유적이 발견됐는데 입에서 씹었다면 입에 있는 점막에 있는 세포 몇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분석했더니 이걸 껌을 씹은 사람의 피부 색깔이 나와버린 거예요. 피부색까지 나와요? 나와요. 유전자 분석하면 분석 나오죠. 뭐 몽타주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네. 이 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껌에 박혀 있는 피부 점막 세포의 DNA, 핵 DNA를 분석해서 딱 나온 게 뭐냐면 피부색 형질이잖아요. 표현 형질이 나오잖아요. 유전자가 있으니까 피부색 찾아봤더니 나오죠. 흰색이 아니고 갈색이었다는 거예요. 옹알 쌓였어. 그 몇 년도 거? 그 연도까지 알아냈어요. 그게 언제냐? 5,700년. 그러면은 그 백인이 된 게 만 년도 안 돼요. 5,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니 길어야? 네. 아. 여기서 바로 가장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대략 6,000년이 합시다. 이 6,000년이 보자 무슨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북쪽에 있다가 모두 다 얼굴이 하얗지 않아요. 에스키미언들, 이누이 쪽들이 얼굴이 하얗지 않아요. 갈색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왜 북유럽에 있는 백인이 얼굴이 아주 하얘지느냐. 피부 깊숙이 자외선이 들어가고 바로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라 했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뼈가 휘어지는 구루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안데르탈인 유골에서 뼈가 휘어진 게 막 나와요. 이게 막 나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다 온갖 영양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드러나지. 그러면 이누이들, 에스키미언들은 왜 백인이 아니냐. 갈색인 경우는 비타민 D가 필요하면 피부 속으로 햇빛을 받아야 되고 얼굴이 하얘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팀들은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먹이에서. 바로 해양 포유동물, 물개. 야들의 주식이 물개잖아요. 결국 그것도 문화 유전 공진하네요. 그렇죠. 생태 내가 환경적으로.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환경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이누이 쪽들이 물개를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해양 포유동물 비타민 D가 어마어마하게 생선하고 이 물개 이런 좀 해양 포유동물이라는데 얘는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스칸다네비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있는 사람도 물개 잡아 먹지. 그러면 야들도 얼굴이 까매지고 그대로 남아있을 건데 이래 되는데 왜 가들은 터닝을 했느냐. 바로 문화하고 공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6,000년 무렵에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농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마이 사이언스. 농업하면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을 하니까 물개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고 비타민 D가 없어지니까 비타민 D를 생산하기 위해서 피부색이 하얘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북유럽에 6,000년쯤에 농업이 전파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분자세포 대문화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만약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 반드시 술이 동반하게 됩니다. 발효. 술을 만드는 모든 거는 과일하고 곡류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이 발효할 때 아세트 알데히드 디하이드록실라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항아강 유역에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술이 많으니까 술에 대한 피해가 많아졌겠죠. 곤드레 만드레. 그리고 술이 사람을 먹고 이래갖고 온갖 사회적 문제가 생겼었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긴데 반드시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겠죠. 예. 그래서 술이 먼저 생겼던 그 지역에서는 술에 대한 해독할 수 있는 유전자가 발현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ADHB1이라는 이 유전자가 예. 돌연변이에 출현해갖고 이게 예. 숙취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거예요. 아. 됐죠? 술 잘 먹는 놈이 살아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ADHB1이라는 그 아세트알데히드 디하이드라이즈 예. 이 유전자가 수치해소제네. 예, 수치해소제. 언제 출현했는가를 추적해봤더니 예. 바로 9,000년 전에 나왔다. 아. 농사가 시작해서. 그래서 양쯔강주에서 예. 최초의 농농사가 시작된, 벼농사가 시작된 그 추적하는 결정적 단서가 예. 대략 9,000년이니까 대략 10,000년쯤에 농사가, 그 농업행위 12,000년, 예. 15,000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주 연대가 마주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바로 청주 소놀이에서 벽시가 나타났다. 벽시가 나게 예. 15,000년이라고 했잖아요. 15,000년에 했을 거네. 세계 학교가 경악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농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추론을 어떻게 했냐면 ADHB1 예. 형질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보고 아 그때부터 농사가 시작됐구나라고 추론을 한 게 9,000년인데 9,000년이니까. 청주에서 발견된 게 15,000년에 예. 발견됐다 이거죠. 그 벽시가 15,000년 나왔다면 설명할 게 뭐가 있잖아요. 희한하네요. 근데 연도를 엄밀하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예. 측정했어요. 예. 같은 값이 나왔어요. 훨씬 오래됐을 수 세계 학교에서 공인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공인하게 될 건데. 그런데 요 이야기하고 벼농사를 직접 지었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쪽에 순다랜드에서 예. 일어났을 거랍니다. 예, 그쪽 예, 이쪽으로 오면 인도잖아요. 예, 그 펀잡지만 이쪽에 순다랜드에서 일어나갖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위로 올라가갖고 저 바로 M 계열에서 바로 B 계열, C 계열, 그 다음에 E 계열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만들어지고 한반도까지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근데 한반도 들어올 때는 지금 황해가 바다가 아니었고 뭐라 그랬어요? 예. 15,000년 이쪽은 예, 예. 바로 황해 대평원이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그냥 묵지길로 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청주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벽시가. 벽시가 올라왔다 해갖고 벼농사를 지었느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문제네요. 거예요. 예. 예. 그때 기후상으로는 조금 무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 보는데 어쨌든 문화의 전파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모든 문화가 중국 대륙을 통해서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해안선 따라 계속 들어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예. 보면은 서해안이 대평원이었다라고 대평원. 하면 예. 그 바로 그냥 순다랜드에 있는 문화가 한반도로 그냥 그렇죠. 바로 들어왔다라고 예.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없는 예. 거네요. 해안 루트라는 게 네. 궁극적으로 장점이 뭐냐면 먹을 게 가뭄이 많으니까. 되거나 상관없이 바닷가의 네. 해조류나 그 골뱅이 종류나 조개류나 네. 온갖 그 조개류라는 게 폐총으로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잖아요. 네. 단백질 소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안 루트가 가장 네. 지금 이제 학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해안 루트입니다. 네. 해안 루트로 가는 루트에 그 바로 남반계잖아요. 전부 해안 네. 쪽으로. 네. 그래서 인도 순다랜드 이쪽에서 발행해갖고 쫙 밀고 올라왔는 그 M 계열이 네. 한반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남반계입니다. 이거. 네. 지금 이제 그 학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긴 얘기, 아주 네.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예. 시간을 좀 갖도록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모든 거는 플랫폼이 중요하고 그 플랫폼은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너무 멋있는데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아 예. 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게 세계사 공부 1년 하지 말고 아 예. 세계 지도 한 50번 정도 그래갖고 아. 세계 지도를 10분 내로 예. 균형 맞게끔 전부 직선으로 딱 그려보라. 예. 그 훈련해요. 인류의 확산을 세계 지도를 놓고 굉장히 명확해져요. 다시 한 명확하게 다시 해주면 L0 그룹, L1 그룹, L3 그룹, 그다음 L4, 5, 6 그룹 있고 이 L3 그룹이 곧장 가다가 두 개로 갈라져요. 이거 언제냐면 7만 년 전에 갈라진다 그랬죠. 위로 M 그룹 있고 이게 N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 M 그룹은 두 개로 나눠갖고 D, E, G, Q 그룹으로 분화가 되고 이거는 C 그룹하고 G 그룹으로 분화가 되고 M 그룹은 또 세 개로 분화가 돼요. 하나가 뭐냐면 A 그룹, S 그룹으로 분화가 되고 하나는 큰 그룹 R로 분화가 되고 네. I, W, X, Y 그룹으로 분화가 된다 그랬죠. 아, 예. 그 다음에 이 R 그룹 4개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B, F, P 그룹으로 분화돼요. 네. 그 다음에 H, V 그룹으로 분화돼요. 그 다음에 J, T 그룹 분화돼요. 그 다음에 U 그룹하고 K 그룹 분화가 돼요. 네. 자,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세포 내에 여기 핵이 이렇게 있고 핵에 DNA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미토콘드리아 DNA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형의 DNA를 이렇게 분해할 때 들어가는 효소를 제한 효소라 그래요. 예. 요거에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자른 요 분기점 부근의 돌연변이 예. 그걸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메카니즘 스너프라고 하는데 요걸 추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타입에 대한 그 분류표 레벨 예. 분류표 꼬리표가 바로 L, M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 이해하시면 미토콘드리아 DNA다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따라가는 게 이브 프로젝터. 예. 저 목에. 예. 미토콘드리아는 목에서만 무조건 목에. 예, 목에만 받으니까. 간다. 예. 혹은 북에만 간다. 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양쪽이 있는데 한쪽만 따라간다는 걸 아. 뭐라고 하면 하퍼플롯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왜냐면 두 개 따라가면 헷갈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나만 따라가는. 그래서 예.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따라서 인류의 확산된 과정을 추적한 예. 레벨이고 그 다음에는 핵에 있는 거는 뭘 따라가느냐 하면 남자를 따라가고 싶을 때는 예, 핵의 Y염색체. Y염색체를 예.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L0가 가장 출발이요. L0가 뭐 남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예. L0. 그 다음에 L2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L1이 있었고,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이 L2가 지금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반투족이요. 야들이 굉장히 막강해졌어요. 그 L1을 밑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L1이 내려와갖고 이 L1이 L0하고 결합해서 나온 게 바로 코이산족이요. 예. 부시맨.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코이산족이 L초란 말이 가장 원초적이란 말, 예. 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초기 흥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학자들이 연구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코이산족의 인류 초기 언어잖아요. 예.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요. 입맛 다시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 흡착어라고 하는 것들. 예, 아시네. 쩝쩝거리는 예, 언어죠. 흡착어. 예. 예. 이게 남아있는 예. 인류가 맞다. 아주 초기에 흡착어를 썼을 거라는 추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이게 바로 L3 그룹이요. 예. 10만 년 전에 10만 전은 이렇게 갔다가 예. 이스라엘 요쪽에서 좌절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실패. 네안데르탈 이야기했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요때 올라가는 게 요게 7만 년 그룹이에요. 7만 년. 7만 년 요게 전에. 이제 우리 모든 선조예요. 예. 이 7만 년. 10만 년 전에 1차 원정 실패. 여기 2차로 가는데 2차 원정 때 7만 2차의 명. 메인 예. 루트가 어디냐 여기로 갔어요. 7만 년 전에.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 예, 거예요. 예. 끝을. 예. 요 예멘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로 가갖고 여기로 간 거예요. 요게 M그룹이요. 요거. M. 그래서 이게 요게 해안그룹. 바닷가 따라 해안 올라간대요. 예. 예. 요거는 간단히 유럽 루트라 생각하면 돼요. 예.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로 가갖고 이 M그룹이 가다가 이어서 또 10,000년 이상 머물러요. 머물러서 이어서 분파를 하는 게 R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R그룹이 분파를 해서 저 R에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 그리고 메인 M그룹은 계속 늘어가요. 예. 늘어가서 이 M그룹이 여기에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이쪽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쪽에 순다랜드. 그렇죠. 예.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단순한 이게 지금 반도가 아니고 예. 거대한 대륙이었죠. 거대한 대륙으로 예. 보는 게 순다랜드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걸 사울랜드라 그래요. 호주를.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태즈메니아까지 다 합쳐갖고 파푸아 누기아까지 다 합쳐갖고 이 사울랜드에 예. 결합돼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일로 늘어오면서 M 그룹이 분파한 게 MG 그룹이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M 그룹은 계속 늘어가요. 계속 늘어가서 G 그룹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M에서 G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갖고 나오는 데는 여기서 또 다른 그룹이 들어오는데 이쪽에 여기 나오잖아. M 그룹, Q 그룹이까지 들어와요. 그 다음에 P 그룹이 들어와요. 호주는 특이하게. 이게 언제냐면 6만 년이요. 그러니까 이 6만 년이라는 숫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다 조사를 해서 이 7만 년이 분파돼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0,000년 다 추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R 그룹에서는 중화제 P 그룹을 만들어내고 또 일로 가는 M 그룹은 계속 올라가다 일로 간 그룹도 있고 다시 일로 간 그룹인 거야. 일로 간 그룹은 이 한강강 중국이잖아요. 한강유에 들어가고 이어서 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C, D, E 그룹을 분파해요. M에서 M 그룹이. 그래서 보시면 M에서 C가 요거 있잖아. 그 다음에 D가 어디 있어요? D가 요거 있잖아. 다 M에서 왔죠. 그 다음에 E가 어디 있어요? E가 요거 있잖아. 됐죠? 이거 하나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분파를 하고 아마 이 팀들이 바로
변홍사를 시작했을 거라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알코올 디하이드로라제라는 이 효소가 알코올 효소가 돌연변이 일어난 때? 이게 대략 9,000년 정도로 봐잖아요. 네, 그 후 네. 이야기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는 4만 년이 넘어요. 네. 대략 4만 년 무릎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 여산 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올라가요. 이 팀들이. 일정 한반도로 들어오는 게 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C도 같죠? D도 같죠? E는 좀 다릅니다. E는 안 따라가요. 여기까지는. C하고 D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유럽 루트 따라가 볼게요. 유럽 루트는 유럽들 7만 년이 같이 올라갔어요. 예. 같이 올라가다가 야들은 10년 전에 못 뚫었죠. 음, 10만 년 어떻게 전에. 되면 이쪽은 미리 말할게. 이쪽은 다 누구의 땅이냐 하면 예, 네안데르탈. 네안데르 땅이에요. 예.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 야들은 거의 50만 년 전부터 터줏대감이에요. 예, 터줏대감이네. 네, 터줏대감. 그런데 이제 왜 10만 년 전에 못 뚫었는데 7만 년에 뚫었느냐 하면 바로 뭐냐 하면 이어서 바로 문화의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교한 도라설촉. 예. 그래서 이걸 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고학에서 흔히 비옥한 반달지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카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옥한 반달지대가 어디냐면 그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이쪽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예. 이렇게 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이 바깥은 전부 사막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 유명 갈대아 우르가 요거 아브라함 요수 출발하잖아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도 요렇게 요 길을 따라갑니다. 요 길을 따라가면 이쪽으로 오면 이쪽은 뭐냐면 네바론 산맥입니다. 그 네바론 삼나무 유명한 이 페니키아 그 해상 세력들이 만드는 배는 그 유명한 페니키아 삼나무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를 이 해양 지중해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키워드가 네바논 삼나무입니다. 그 다음 역청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바논 산맥이니까 여기 이제 녹지가 편집됐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는 요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가고 요 네바논 산맥을 만나서 요렇게 된 요 곡선 이걸 바로 고고학에서 비옥한 반달지대라 그러잖아요. 네, 이건 그 유명하잖아. 네, 그래서 이 7만 년을 간 그룹은 메인 그룹은 해안도로가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상을 해갖고 이 사우디로 올라가갖고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아나텔라 공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로 올라가면서 야들이 네안데르탈이 나고 교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 정도 섞이는 겁니다. 그 유명한 교미가 일어납니다. 이게 또 놀라운 게 교미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교미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글쎄요, 그 교미가 아니라 겁탈당했거나 뭐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게 놀라워요. 요즘 그런데 겁탈까지는 아니라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흔히 이제 교미가 물론 이렇게 겁탈도 많은데 이게 야생 자유 환경을 내두면 그 성선택 알잖아요. 중요하죠. 성적으로 끌린다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 사회에 제일 중요하죠. 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끌린다는 거는 그 묘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다른 어떤 우리의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원초적인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욕망이죠. 그런 그거잖아요. 성적으로 끌린다는 게 그걸 주모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교미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저 교미라는 게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보세요. 호모 사피엔스 수컷하고 네안데르탈의 암컷이 교미할 수 있죠. 그렇게 반대도 있죠. 네안데르탈인의 남자가 호모사피엔스 여자한테 매력을 느꼈을 건가? 네안데르탈 여자가 호모사피엔스의 남자한테 매력을 느꼈을 건가? 이 문제로 기획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있네, 근데? 네, 알 수 있대요. 그거 어떻게 내가 지금 이쪽을 공부하는 중에 참, 이야, 이거 진짜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놀랍네. DNA가 진짜 혁명이네. 대단한 혁명입니다. 역사를 새로 쓰게 돼, 맞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피부 색깔입니다. 피부 색깔하고 몸의 체형, 성적으로 끌린다는 것은 몸의 전체 체형이잖아요. 체형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질 이런 데 끌리잖아요. 그 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약간 그 이렇게 잘 생긴다는 아름다움의 기준하고 이런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게 동반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규모로 이 종족들이 만났을 때는 상당한 부분은 10,000년 정도 시간을 주면 상당히 되면 본능적으로 끌리는 쪽으로 교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2%라는 게 또 사실 작은 퍼센티지가 아니죠? 아닙니다. 적은 퍼센트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결론이 났어요. 호모사피엔스 남자는 네안데르탈 여자한테 어필하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았네요. 호모사피엔스 남자는 매력적이지가 않네. 남자는. 그러면 그 네안데르탈 남자가 매력적이었나요? 그래요? 호모사피엔스 여자하고 네안데르탈 남자하고 교미가
압도적으로 빈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네. 이어서 지금까지 네안데르탈인을 복원했는 걸 보면요, 네. 그 진한 그렇죠. 갈색이 뭐 원시인처럼 약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털 많고 뭐. 그렇죠. 털 많고 야만 네. 비슷하게 있잖아요. 이게 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 잘생긴 애들이었나 보네요. 키도 크고 건장하고 네. 골격이 좋고 건장 네. 건물질이라는 네. 건 다 밝혀졌어요. 아, 가장 피부 색깔이 뭐냐? 네. 이게 밝혀졌는데 백인에 가깝다.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네. 원시인처럼 생긴 친구한테 뭐 네안데르탈 이렇게 욕했는데 네. 사실은 욕이 아니네요. 예. 네안데르탈인이 요게,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호모사피엔스 여자가 네안데르 남자한테 매력을 느꼈고 반대는 아니에요. 네안데르 여자는 호모사피한테 매력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추정돼 나와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네안데르 북쪽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또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저쪽의 여자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다 하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북쪽에 있으면 얼굴이 하얘지기도 하고 그 창고기 일부 이제 이 가설인데 코가 높잖아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컨트라스트 대비호가 명확하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그런 성적 끌림이라는 거는 막을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럼 왜 네안데르탈은 7만 년부터 해갖고 4만 년, 정확하게 언제냐면 3만 7천 년의 마지막 네안데르탈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내가 다큐멘터리하고 이걸 공부를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거 무슨 한 종족이 50만 년 전부터 번성했던 이 막강한 이 종족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장악했고 일부는 알타이 산맥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이 종족이 3만 년을 기점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3만 7천 년에 마지막 그 동굴이 발굴이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디 해변가의 동굴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마지막 그 네안데르탈의 유골에서는 기형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 기형? 예. 왜 그러죠? 건친상간.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아. 이걸 보면 기후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네안데르탈은 기본적으로 북쪽에 서바이벌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팀들이 북쪽 찬기온에 적응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 아들이 3만 7천 년이라는 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3만 7천 년이 이제 빙하기가 2만 년쯤 몇십만 되거든요. 서서 추워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북쪽은 더 이상 빙하로 덮여요. 이 아들이 이제 점점 이 추운 데서 따뜻한 데 내려왔죠. 이까지 확장돼 갔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죠. 추워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지중해가 따뜻하잖아요. 마지막 스페인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간 거네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뭐 아프리카 다시 돌아가는데 자기 고향으로 갈 수는 없잖아. 아니, 바다를 못 건너니까. 그래서 마지막 동굴이 이어서 3만 7천 년에 발굴된 그 동굴을 발굴했더니 많은 그 네안데르탈이 이 뼈가 변형이 있는 거예요. 기형력. 왜 그러냐면 건친상간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빙하기라는 게 눈이 몇 메터도 쌓이고 하니까네 10리만 떨어져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았는 이 시족들이 인구 집단이 얼마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유명한 덤바이수 들어보셨잖아요. 덤바이수가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한 150명이 덤바이수 이렇게 되는데 네안데르탈은 이게 100명쯤 되면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고립돼 갖고 뭐 심리 100리밖에 또 한 불악이 있고 자 이렇게 있으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눈밭을 빙하를 이런 시대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립된다는 거예요. 고립되면 어쩔 수 없이 동굴에서 몇천 년을 보낸다 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친이 일어난 거네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호모사피엔스는 이거에 상대적으로 완화가 됐는가? 그건 간단해요. 호모사피엔스는 이쪽 그룹은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네안데르탈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호모사피엔스는 이 사바나, 여기서 출발. 그래서 여기서 뭐 나오냐면, 야들은 눈이나 빙하에 때는 격리대가 춥잖아요. 격리대기 추운 민족들은 원거리 교육을 할 수가 없죠.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자연 환경이 원거리 교육을 할 수 없는 추운 강풍이 불고 눈부라치는데 원거리 교육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이쪽은 됐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원래 원거리 교육을 했어요. 출발이 달랐다는 거예요. 호모는 사바나. 원래 시야가 탁 된 사바나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타조알이 거기서 나왔나요? 아까 러시아 쪽에서 타조알 나왔다. 이 바로 데니소바 역에서 러시아 역에서 이까지가 얼마나 7,000km입니다. 타조가 있는 이 타조의 이 생존 환경은 사막이잖아요. 이쪽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교역이 어쨌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를 결정하는 게 아까 친자 확인 쪽으로 갔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바로 인적 교류. 인적 교류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우리가 뭐 호모사피엔스 뭐 7만 년 전 하면 그냥 원시인들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 7,000km를 어쨌든 누군가 들고 갔을 텐데 결국 그러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됐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네트워크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네트워크 형성되려면 가장 중요해.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감이 잡힐 거예요. 자, 친자 확인이 혁명적인 발걸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친자 확인이 가능해지면 부계, 아버지의 역량, 아버지의 자원이 관용이 일어나요. 관용의 확대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관용의 확대가 뭐냐면 자기 자원을 바로 삼촌하고 이모가 사실은 엄마하고 아버지를 대리할 수 있잖아요. 거의. 이게 다른 종은 안 된다. 안 되겠죠. 이거 우리 호모사피엔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시족 이렇게 돼서 간용의 학대 삼촌하고 이모가 바로 아동기 그다음 청소년기를 특히 아동기를 담당해요. 호모사피엔스 형질을 이걸 공부해 보면 친자 확인해서 관용의 학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죠? 친자 확인이 가능하면 원시 시족이 형성되죠. 그렇죠. 원시 시족이 시작입니다. 이 원시 시족 그 다음으로 뭘 하면 바로 부족 연맹이 됩니다. 부족이 출현한다. 부족 연맹에서 고대 국가가 출현합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부족 연맹이 신라의 그 경주에 가면 남산에 육부촌장이 있습니다. 육부촌장이 바로 부족 연맹입니다. 그 부족 연맹의 장으로 선임한 게 왕이 되죠. 그게 바흐크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면 원시 시족이 학대대가 부족 연맹이 되고 부족 연맹이 되려면 이 부족 연맹이 이 정도 떨어지면 옛날로 하면 전부 다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다른 민족을 만나면 자기하고 다른 경우는 인간으로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대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제노사이드가 일어나요. 지구 역사를 보면 인류가 확산되는 안에서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이 대규모로 많이 일어나요. 그대로 가면 자기하고 다른 존종을 같은 인간으로까지 인정을 안 해주는까지 가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짐승처럼 대량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시족 사회에서 부족 연맹, 부족으로 넘어가는 게 이거 어마어마한 점프입니다. 그러네요. 이 점프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면 간용의 학대가 우리 시족에서부터 우리 부족으로 확장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안데르탈은 절멸을 했지만 호모사피엔스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머리가 좋거나 어떤 사냥 능력이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친자 확인을 통한 부의 희생, 이제는 관용의 확대, 그로 인해서 부족 연맹이 일어나고 고대 국가가 나타나고 결론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하는데 가장 방해가 누구냐면 그 모든 자원을 독점하려는 소수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첫 편에 다시 보세요. 여기에 바로 뭐냐면 강한 수컷 사회가 야들은 못 벗어났잖아요. 오마이사이언스. 이 강한 수컷 사회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모든 야성에서는 강한 수컷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친자 확인을 통해서 관용의 학대를 통해서 자기 갖고 있는 자원을 나눠줄 수 있는 이게 출현해야 되는데 친자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시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용의 학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간용의 학대를 통해서 원시 시족 사회를 넘어서 갖고 부족 연맹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걸 파괴하는 세력이 있긴 해요. 그게 바로 강한 수컷. 이걸 제거하는 시스템이어서 출현해야 돼요. 오마이사이언스. 이걸 다 출현시키지 않고는 야들이 안 돼요. 이 강한 수컷을 체계적으로 아주 원시 시족부터 제거했던 그 흔적이 뭔지 알아요? 식인입니까? 그게 바로 사형제도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이 사형제도가 아주 원시 부족부터 있었습니다. 인류에서 역사하고 뿌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왜
사형제도가 있느냐? 사형제도는 누가 사형을 당하느냐면요. 그 부족에서 발전기에 달한 강한 수컷 남자들이에요. 이 강한 수컷 남자들이 폭력을 행사해가 겁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랬죠. 그래서 이거 혼자 제거를 할 수 없죠. 강한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네. 그러니까네 이 시적 공동체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이 사형제도를 통해 갖고 점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다른 이건 자를 수도 있는데 그 민주주의 출현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이게 이제 아주 거칠게 마을에서 폭력을 해갖고 겁탈함 이런 형태들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원시 부족에서는. 그러면 이 부족민들이 합심해갖고 제거를 해요. 근데 야들이 나중에 고묘하게 권력을 획득할 수도 있어요. 더. 그렇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독재자가 돼요. 강한 수컷이 나중에 이제 독재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독재자의 권력 독점한 이걸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제거하는 역사네. 제거하는 역사입니다. 제거하는 과정이 이 독재자하고 이 마성걸로 있는 이 저항 세력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면 명망가입니다. 명망가들. 예. 이게 뭐냐면 인류가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사는 거는 머리가 똑똑해서 결코 아니라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주로 학계로 이제 터닝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힘 좋은 것도 아니고요. 힘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뭐냐면 결국 그래서 뭐냐면 다정한 것이 이긴다. 다정함이 이긴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협력의 진화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친정 확인에서부터 방아쇠가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힘센 수권 남성이 자기 그 권력이나 힘과 에너지를 직계한테 자기 친정 확인됐기 때문에 직계, 삼촌, 이모 이런 데까지로 확산해가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게 간용의 학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 간용의 학대를 통해서 원시 시족이 늘어나죠. 숫자가 많아지죠. 간용의 속에 들어온 사람.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부족 연명이 되죠. 근데 아직도 장벽이 있어요. 부족과 부족 사이에 이 장벽을 넘어서야 부족 연명이 되죠. 고대국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이게 수백 킬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는 고대로 가면 이게 간용의 학대나 이런 게 없으면 서로 싸우겠죠. 서로 싸우죠. 서로 사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되면서 간용의 학대가 점점 범위가 늘어나면서 여기서도 결정적인 게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바로 어떻게 나이가 들면 결혼할 때 되면 남편을 따라갖고 이주를 해요. 인적 교류가 생기는 인적 교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결혼 정년기에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이게 고대 사람은 남자가 여자 쪽에서 하는가 고구려 때 거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자가 남자 쪽에서 사는가 이건데 인류 역사 진화에서 가장 메인은 여자가 남자 쪽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시댁에 오잖아요. 시댁에 오는 요 패턴이 인류 문화에서 계속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여자는 다른 부족의 여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머 사이언스. 됐죠? 그러면 바로 부족 연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 친족으로 엮였으니까. 친족으로 엮이니까. 자, 조금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는 이 정도의 그 최근에 한 10년 사이 독서계, 특히 5년 사이에 이쪽 책이 한 5권 정도 번역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길들이기. 자, 여기서 체계적으로 강한 수꽃을 제거하는 과정이 사형제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서로가 간용을 학대해갖고 자기 재산이나 자기 모든 걸 나눠주려 하면 뭐가 출현해야 되느냐 하면 타인하고 교류를 하려면 서먹서먹하지 않아잖아요. 다정해야 되잖아요. 이 다정함이라는 어떤 인간의 품성이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진화적 그 기원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져요. 그러네요. 네트워크의 핵심이죠, 뭐. 사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기는 거는 똑똑한 사람 얘기는 아니고 다정한 사람 얘기인다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게 훨씬 좋죠. 그렇죠. 다정한 것이. 그럼 이제 다정함으로 가는 거는 다르게 하면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강한 수꽃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바로 동안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인간의 진화에서 가장 핫 이슈는 길들인다. 다른 말로 가축화. 가축화야. 이거 가축화야. 누구나 다 알지. 우리가 야생 늑대를 길들여갖고 개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가축화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조사해봤더니 인간이 최고로 가축화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우월한 종이 있어갖고 인간을 노예처럼 길들였느냐, 가축화했느냐. 스스로 가축화란 거네. 그렇죠. 이걸 뭐냐면 자기 가축화라 그래요. 요게 지금
인간 진화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자기 가축화가 일어나면 인간의 표현 형질이 바뀐다는 게 드러나요. 자기 가축화가 일어나면 크게 한 3가지 특징이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동안을 유지해요. 네, 최근 우리나라 한 10년 사이에 미의 기준이 뭡니까? 얼굴이 동안이신 자기 가축화의 첫 번째가 동안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귀여워진다는 거예요. 귀여운 얼굴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엄마 태 속에서부터 변형이 일어나요. 늑대에 가까운 저 진돗개나 이런 거는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주둥이가 들어가요. 동그래져요. 그 다음에 사냥개들은 귀가 좁빗하잖아요. 근데 귀가 축 늘어져요. 그 다음에 꼬리가 진돗개는 빳빳하잖아요. 꼬리가 밑으로 늘어져요. 귀엽게. 요런 게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문화의 형태잖아요. 문화의 형태가 우리의 엄마 속에 태 속에서 유전적으로 발생될 때도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애의 형태가 귀엽게 점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특징이 세 번째가 뭐냐면 유니섹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암수가 체형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의 침판지는 암컷하고 수컷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수사자, 암사자 크게 나잖아요. 근데 인간은 우리도 조선시대 가면 엄마하고 아버지 몸집이 크게 났어요. 지금은 엄마 아버지 차가 크게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암컷의 수컷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축화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정함이 이기잖아요. 다정함이 강함보다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자기 가축화가 일어나면 자기 가축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유전자의 발현이 다르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근데 유전자가 바뀌는 건가요? 환경이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끼치죠. 아니 인류의 유전자가 바뀌어요? 바뀌죠. 바뀐다는 걸 예를 들어줄게요. 바뀐다는 어떤 의미냐면 엄마한테 받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32억 개 연기상으로 있는데 아주 오래 드신 팀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개는 지금도 호흡하기 예민하잖아요. 인간은 뭐 어마어마하게 예민한데 인간이 냄새 맡는 그 단백질 지금 단백질을 하거든요. 그 냄새 맡는 단백질을 유전자가 지정해 주잖아요. 그 유전자 그대로 다 있어요. 있는데 이쪽이 많이 발현을 안 하다 보니까네. 그럼 용도가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시각적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각을 점점 적게 쓰니까네. 그쪽에 유전자는 있는데 발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여기에 자꾸 녹이 쓰는 거야. 갖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똑같은데 있는데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서 그걸 오래 안 쓰다 보면 단백질을 만들어도 불량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폐기 처분하게 되고 이걸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럼 있어도 없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후각이 이렇게 돼요. 바뀝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문화하고 유전자는 꼼짝없이 삼곡선을 그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유전자는 탈락이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권유가 우리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없어져야 돼요. 뭐 큰 틀에서 보면 문화, 유전자, 공진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축화 문제를 브레인에다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브레인의 사이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최근 동향이 뭐냐면 자기 가축화하면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이 브레인 뇌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대략 30%가 줄어들어요. 늑대하고 개하고 야생 멧돼지하고 집에 키우는 돼지하고 다 같은 종이잖아요. 브레인의 크기를 분석해 보면 거의 30% 줄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브레인도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주류 학계 이론입니다. 자,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브레인이 언제 급격하게 줄어들었냐면요. 최근 이론은 3,000년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자. 문자가 5,000년에 출현했잖아요. 그러면 3,000년 같으면 인류에 상당히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문자를 대규모로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억을 안 해도 되죠. 문자라는 게 바위에 글자를 비싸게 새겨놓고 기억을 바깥으로 꺼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내 브레인에 브레인에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 있는 동물이 가축화를 하면 그 예외 없이 브레인이 줄어들어요. 생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인이 발달하는 거예요. 발달하는데 내가 사회나 이렇게 안전한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내가 굳이 머리를 써야 될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 프랭클린 탐험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프랭클린 탐험대가 1860년대에 그 200명의 탐험가들이 영국 해군이 가갖고 북극 항로
캐나다 쪽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예. 그때 그 옆에 이누이트들이 있었어요. 예. 이누이트들은 그냥 물놀라고 잘 사는데 이 대영 제국의 최고의 가옥으로 무장한 이 팀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 명망가, 요 다시 돌아올게요. 명망가하고 독재자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두 개 다 따라하긴 합니다, 우리가. 따라하기, 모방을 해요. 독재자는 사실은 겉으로 모방을 합니다. 따라하지 않으면,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으니까네. 감옥 가니까네. 그래서 독재자는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따라하는 척 합니다. 근데 심적으로 마음속 깊이 따라하는 게 명망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건세에 가까운 명망가 같으면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들. 그러면 가난할 때, 흉년을 줬을 때 곳간을 열어갖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줬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명망가가 돼요. 그 명망가는 이걸 우리가 심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런 명망가들을 모방하는 모방 기제가 극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명망가의 인류 역사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위대한 두 사람이 바로 예수하고 석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명망가죠. 마음에 또 넣어주십시오. 마음에 명망가죠. 이 명망가들이 공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고 시대에 출연했던 초고 시대에 등장한 사람들이 명망가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명망가들이 그게 대략 3000년 전이네요. 그렇죠. 예수는 뭐죠? 사랑이었잖아요. 석가는 뭐죠? 이렇게 자비. 이게 뭐죠? 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장벽을 낮췄다는 거예요. 전인류적으로. 그리고 석가나 예수나 마호메스에 있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명망가를 따르는 모방자들이잖아요. 결코 그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종교든. 내가 예수를 넘어가야 돼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석가모니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명망가들을 내심 온몸을 기울여갖고 따라가는 모방하는 게 지금 지난 2000년의 인류 문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명망가라는 이 본질은 뭐냐? 다시 보면 그 본질은 바로 인류가 개별 개체로서는 야생성을 잃어갖고 우리가 언제는 버렸어요. 처음에 강한 수컷이었잖아요. 그거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인류 문화가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힘이 센 거예요.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죠. 말이 뭐라 그러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있죠. 지금도. 지금도 그대로 작동해요. 이게 뭐 1, 2천 년 만에 이걸 다 완화시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혼자 안 되는 게 뭐죠? 여론이라는 거예요. 이 명망가들이 왜 출연하는가를 또 이쪽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뒷담화입니다. 인간이 언어를 쓰면서 그 사람이 사회화되고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이 과정은 반드시 인간들이 굉장히 스스로 주목을 해요. 저 사람이 도량이 넓은가, 남을 잘 도와주는가, 요 팩터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디텍트를 해요. 요 시스템이 인류 전체가 발달을 하면서 명망가 중심으로 벤치마킹, 그대로 모방하는 이 시스템이 결국은 인류를 문명화시켰고 최고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개별인은 야성을 잃었죠. 브레인은 줄어들었죠. 브레인이 클 필요가 없죠. 멍청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은 굉장히 지능이 떨어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인류를 보면 거대한 하나의 브레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로 봐야 된다. 꿀벌이나 이 사회화되는 모든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브레인이 줄어들어요. 사회화가 되면 개미든 꿀벌이든 브레인이 줄어들어요. 클 이유가 없죠. 클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유가 없죠. 이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자, 인간도 20% 에너지를 썼는데 이게 이렇게 쓸 이유가 없으면 급장 줄어듭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데서 다 해줄까요? 문자가 나오고 하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은 인간의 지능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외장하드에 보관하듯이 인간의 본연에 가지고 있던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문화라는 외장하드에 다 저장을 한 포메어 자체는 확 줄여들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문화라는 외장하드 속에 그 정보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브레인이 작아도 되는데 거기다가 내 개인의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정함이 이기니까 나는 명망가를 따라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동아지 내는 방향으로 인간이 변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증거가 어디서 드러났냐면 탐험가들이 호주 오지 탐험가나 그 북극 항로를 개척했던 이 1800년도 후반에 전 세계 탐험가들이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1700년도부터 이 탐험가들이 생존율이 높지가 않아요. 탐험가는
남자로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훈련받은 사람들인데도 왜 오지에 들어가면 서바이벌을 오래 못하는가. 이걸 밝히면서 이 전체 이론이 시작한 겁니다. 봤더니 바로 뭐냐면 그 원시 부족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적 팩터를 너무 간단히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면 호주의 이 초기에 들어갔던 탐험가들이 이 두 사람이 조난당해 죽는 과정이 굉장히 분석돼 나와요. 어떻게 죽느냐 하면 그때 호주 에버리지 원주민을 만나요. 만나갖고 물도 없고 근데 어쨌든 계속 그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빠져나왔고 이제 몇 년이 걸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두 탐험가들이 백인 탐험가들이 이제 뭘 배웠느냐 하면 혼자 그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야생 이끼들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알아요. 야생 이끼들을 모아갖고 갈아갖고 빵을 만드는 과정을 배웠어요. 근데 급히 배워갖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빠빠이 하고 이제 나와갖고 이제 그 문명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몇 달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하면요. 빵을 만드는 이끼를 찾아요. 찾아가 빵을 만들어갖고 한 달 정도 서바이벌 했어요. 됐어요. 된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설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독성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뭘 생략해버렸나 하면 그 원주민들은 그걸 이끼를 따면 물에 우러갖고 저보다 일주일씩 독성을 빼고 빵을 만드는데 그 시간을 확보 못하잖아요. 그걸 생략해버린 거예요. 레시피를 안 따라갔네. 안 따라가고요. 예, 그게 문화인데. 그게 문화의 힘이네요. 그게 문화의 힘이요. 그래서 또 한 예는 뭐냐면 옥수수가 페루에서 나왔잖아요. 인디오들 저쪽이잖아요. 남미에서 왔잖아요. 이 옥수수도 지금은 우리가 옥수수가 야생 옥수수에서 길들여질 때까지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계량종까지가 그 몇천 년이 걸렸습니다. 인카 문명에서 저쪽에서. 그런데 이 옥수수가 됐는데 그쪽에서 그 과정을 수천 년 보내면서 이 독성 제가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옥수수를 삶을 때 조개 껍질 같은 걸 같이 넣어갖고 가루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독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칼로고. 근데 유럽에서 넘어올 때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옥수수를 삶는데 조개 가루 같은 걸 넣는 게 이건 뭐 저 원시민족들이 아이고 생략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독성이 나중에 옥수수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이 독성이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걸 갖고 이쪽에 이 석학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개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별 학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개별 학습이 다 지금 예를 들면 탐험가들이 개별 학습을 다 했잖아요. 개별 학습의 특징은 논리적이고 인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류가 초기 인류가 만들었던 우리나라 김치 당국이 장 당국이부터 시작해갖고 빵 만들 이런 논리적이 아니죠. 이 속에는 우리나라 그 할머니한테 뭐 하는데 왜 고추장 만드는데 그 간장 만드는데 고춧가루를 왜 넣어 이런 물으면 하루 설명을 못해요. 못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냐면 인과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일수록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설명 안 되는 원시인들이 그냥 뭐 이거 터부 13만 했던 그거니 하고 넘겨짚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조난당하면 거기서 개별 학습에 매달리다가 다 죽는다. 이어서 인류가 위대해진 거는 개개인이 똑똑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개개인이 똑똑한 논리적, 인과적 개별 학습을 통해서 똑똑해진 게 아니고 서바이벌하고 문화를 이룬 게 아니고 그 충동을 그걸 억제하면서 모방을 따라갔기 때문에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쪽의 결론입니다. 놀랍죠?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 그거를 따라하는 능력이 그게 더 강한 힘이 됐다라는 거네요. 조지프 헨리가 책에 어떤 문장을 쓰느냐 하면 인간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난장이의 피라미드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난장이 하나하나가 우리 밑에 서대들이고 그 다층적으로 수만 년 걸린 이걸 우리가 다 깨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 원시 민족의 풍속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려 갖고 결정적으로 목숨까지 이렇게 야생 환경으로 돌아가면 서바이벌 못한다는 거예요. 하긴 뭐 서양 사람들은 고사리 안 먹잖아요. 근데 고사리 우리 어머니들 요리하는 거 보면은 삶아가지고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담가놓는 게 그게 다 독성 빼는 거거든요. 아이슬란드에 그린란드 상어를 잡아요. 이게 이제 그 물 별로 없는 그 지역에서도 큰 2m 상어 고기가 무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걸 못 먹었다는 거예요. 독성 때문에. 상어 고기를 400년 좀 지나갖고
그 아이슬란드 어부들이 그거다가 황박테리아를 그 해갖고 발효를 시켜갖고 독성을 빼는 기법을 만들어갖고 아이슬란드 상어를 먹기 시작했던 현지 가서 내가 다 녹화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축적된 이 문화적 힘.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누적된 문화적 진화라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지구상에 바로 아주 특별한 동물, 인간이라는 동물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네 번째 시간 박문호 박사님 모시고 열강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DNA 얘기, 미토콘트리아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